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변호사 지난 1월 10일부터인가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다음에 21년도 판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판례들 혹은 전원합의체 판례 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우선 변호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변호사 기출문제나 이제 법원 행시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보통 한두 문제씩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가 나왔던 게 소멸시효 완성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아니 중단 재판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변중 후 사유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거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고요. 공시송달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두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문제 중에 우리가 지금 한 7, 8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보통 한 6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변호사 문제 같은 경우에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매년마다 다른 시험은 그때그때마다 주제마다 이렇게 쟁점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 시험 문제만큼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경험상도 그렇고 사실상 또 문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판례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판례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일단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는 끝내고 명확히 끝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서는 원래 중요 판례 및 변호사 기출문제 풀이지만 우선 먼저 변호사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판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판례 뒤에 뒤에 보면 변호사 기출문제에서 지금 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문제고요. 그 뒤에 제가 3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변호사 민사법은 1문하고 2문하고 3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통상 1문하고 2문하고 3문이 있었는데 3문은 이제 상법으로 나와요. 상법으로 나가고 2문이 순수한 민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1문이 민사소송법이고요. 민사소송법이 여기서 나오고 보통 1문 4, 5까지 나옵니다. 1문에 4, 5가 나오는데 5 뒤에 한두 문제는 민소법 문제인지 민법 문제인지, 그런데 민법 쪽에 가까운 문제들, 대개 이제 채권자 취소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집행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전 단계, 민사소송법에 관한 전 단계 문제, 그리고 요즘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1문의 5의 1번까지 제가 답안지를 달아놨고요. 제가 어제 오전 1시까지 수업을 하는 바람에 어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특강 준비하고 있어서 앞에 판례들은 제가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문제를 받은 게 1월 20일경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한다고 하다가 어제 밤에 오늘 새벽까지 제가 답을 달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이게 정답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 형식에 맞게 우리가 변리사 형식에 맞게 최대한 답을 좀 하려고 매우 좀 꼼꼼하게 해본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꽤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1차생이 아니고 또 2차생 전제를 하기 때문에요. 매우 의미 있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는 정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여러분 꼭 여튼 오신 분도 그렇지만 영상 강의 들으신 분도 특히 1문의 1번 문제예요. 1문 문제인데 요 문제하고 뒤에 당사 1문의 5의 1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문제는
뭐 다른 문제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예,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학교가 아니고 우리 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니까 좀 가볍게 나가는 말로 이렇게 좀 가끔 말이 좀 세게 하는데 1문의 1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교수들이 그 수강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엿먹으라는 식으로 내는 문제 대개 첫 번째 문제들을 그렇게 이제 좀 난해하게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또 우회해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푼다든지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한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그 자격시험, 전문직 시험에서 1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채점하는데도 그렇고요. 일단 한마디로 기선을 제압해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취지로 이제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고 올해 여러분 시험 1문이 점수가 제일 낮잖아요. 그죠? 아마 제일 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의 타라든지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대부분이 앞에다 이제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교수들의 전략입니다. 문제 출제할 때. 뭐 그런 것도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에도 여러분 재작년 때 시험 안 볼 수도 있는데 재작년 문제도 1문의 1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그래서 1문의 1하고 1문의 5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되게 문제를 좀 어렵게 배치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학교 가려고 열심히 하지만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떨어뜨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튼 최대한 점수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문의 1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요. 1문의 1을 지금 안 읽어보셨는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저 선입견 가지고 풀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그 사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시고 풀으셔야지 1문의 1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시험 보고 나와서 누가 이제 저한테 우리 이제 로스쿨생이 1문의 1 해가지고 표현 대리하고 유권 대리 해가지고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뭐 변론지 썼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해서 봤더니 얼핏 보면 유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주장되어 있는가 이 전형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냈다라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안 읽고 보신 분들은 그걸로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보시면 문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냈는데 제가 원래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누구 잘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이 다 여기 우리 역삼동에 있는 그 변리사 그 민사소법 하는 강사들 거의 까버리는 수준인데 이 출제자는 매우 그 의미도 있고요. 아주 그 괜찮은 출제였다라고 제가 정말 감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X건물에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인 을이 오랫동안 X건물을 관리해왔다. 그래서 갑이 병환을 입원하자 을은 병원비 조달과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평소 봉환하고 있던 갑의 인장과 관련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든 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X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도표가 중요한데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하고 X토지에 대해서 갑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항상 대리 관계는 이런 대리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태어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을을 질책하자.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반은 죽여버렸겠죠. 을은 병에게 X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않았다. 이에 병은 갑을 상대로 근데 원고가 갑입니다. 항상 소송은 원고가 누군지 이게 무조건 이거부터 따져줘야 돼. 원고는 병이죠, 병. 병이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갑을 상대로, 그죠? 병이 갑을 상대로 주의적으로 유권대리, 예비적으로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 청구를 하였으나 지금 을이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 보고 시험 보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봤는데 드디어 이게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제 어떤 이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걸 칭찬하는 게 그겁니다. 갑이 을에게 두 개의 청구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 병을 상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등 청구를 했는데 하나는 유권대리잖아요. 유권대리 그죠? 하나는 유권대리를 이유로 또 하나는 표현대리를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소유등 청구를 했는데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제 이게 주의적이냐 예비적이냐
청구를 했는데 그럼 예비적 병합이죠. 그럼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예비적 병합, 이 예비적 병합을 나오면 항상 뭘 따져주라고 하냐면 양립 불가능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양립 불가능성을 따져줘야 하는데 그럼 표현 대리하고 유권 대리가 양립 불가능하냐 이 논의가 생겨요. 근데 양립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법률상 양립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법률상 양립. 근데 법률상 양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의미냐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가 양립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법원은 병에게 법원은 병에게 추가적인 주장 증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병은 갑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을을 상대로 민법 135조의 무권 대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아주 을을 상대로는 이제 얘가 예비적 피고죠. 예비적 피고라고 하는데 뭐 요건 어렵지 않아요. 얘가 이제 주의적 피고인 거고 주의적 피고이고 예비적 피고니까 이거는 이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70조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양립 불가능성을 따져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른바 교차병합이라고 해서 혹은 중첩적 혹은 복합적 소송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복합적 혹은 중첩적 혹은 뭐 교차적 병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요즘 트렌드. 작년에 혹시 제 무료 동영상이나 이런 걸 혹시 뭐 다른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우리 변리사 시험할 때 무조건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손가락 하나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제가 재작년부터 3년 안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변리사만 안 나왔어요. 지금 이 복합적 소송 형태가 일단 그렇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겨서 죄송한데 지금 보면 병이 을을 상대로 이거는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요거는 당연히 양립 불가능하죠. 양립 불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문제는 없어요. 피고 추가하는 건 사실심 변종시까지 피고 추가하는 건 70조의 양립 불가능성을 따져주고 인정하면 문제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답은 제가 어디 다른 데 다른 거를 찢어붙이게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놔가지고 문제는 없는 게 일단 목차 중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 3번 33페이지에 보면 예비적 피고의 적법성 해가지고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예비적 피고의 추가는 아주 명백합니다. 명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변리사에서도 한번 나왔어. 57회인가? 유권 본인의 책임과 무권 대리 책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비적 피고 추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그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법원의 심리 결과 갑이 을에게 명시적으로 X 건물을 매도한 권한을 준 사실은 없지만 을이 갑을 대신한 X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해왔고 건물 매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을이 복원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갑에게 피원 대리를 위한 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 병이 피고 추가는 적법한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이것도 판결 자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인데 요 표현 대리든 이 유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이 자체가 요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유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포함된 이러한 주장 속에 주요 사실이 이게 포함되어 있냐 해서 포함서라고 그 다음에 비포함설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유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계약의 유효란 말이죠. 계약의 유효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의 유효는 매매니까 이게 민법 568조란 말이에요. 568조고 그 다음에 유권 대리는 114조예요. 민법 114조를
유권대리에 의한 568조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 같은 경우는 120, 여기, 이거 같은 경우 기본대리권을 전제로 하니까 126조쯤 될 겁니다. 그죠? 기본대리권을 전제로 해서 이 표현대리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소송물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송물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원래 이 전원합의체 판결, 유권대리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뭘로 나오냐면 이게 변론주의 위반으로 갑니다. 이게 변론주의 위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이 유권대리에 대한 주장하고 표현대리에 대한 주장을 하나의 소송물을 보고 하나의 공격 방어 방법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가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견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판례는 어디로 가냐면 변론주의 위반으로 갑니다. 변론주의 위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변론주의 위반으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론주의 위반이지만 소송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견해가 또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원래 한 개의 소송물인데 한 개의 소송물이가 단순한 공방만 다르다. 그럼 단순한 공방만 다르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거는 병합소송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병합소송이냐면 소송물이지만 청구 원인에 따라 144조와 126조에 대한 민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법적 근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했다면 병합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 푸는 건 문제가 없는데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를 별개의 소송물을 볼 건지 한 개의 소송물을 볼 건지, 그러면 한 개의 소송물을 볼 때 그것을 단순한 공방으로 볼 건지 아니면 소송물이 다른 걸로 볼 건지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민법에 보시면 유권대리가 있고요. 유권대리가 있고 무권대리가 있고, 무권대리한 다시 또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표현대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무권대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현재 소송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학자들도 판례는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어떤 민사소법 학자든 민법 학자든 유권대리에 의한 소위등 청구하고 표현대리에 의한 소위등 청구가 같은 거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같을 수도 없고. 그 얘기는 소송물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체를 예비적 병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는 건 뭐냐면, 유권대리에 의한 소위등 청구나 표현대리에 의한 소위등 청구나 전부 다 568조의 동일한 법률 효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에게 법률상 효과가 책임져야 되니까, 따라서 이건 양립 불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양립 불가능성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병합은 예비적 병합이라고 볼 수 없고, 가장 볼 수 있는 건 선택적 병합밖에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혹은 단순 병합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데 단순 병합으로 논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거는 선택적 병합입니다. 그래서 갑을 상대로 유권대리에 의한 소위등 청구하고 표현대리에 의한 소위등 청구는 선택적 병합이에요. 물론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이 없다는 건 뒤에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제가 논의를 하고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병이 갑을 상대로 그러면 소위등 청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표현대리든 유권대리든. 그러면 갑이 책임을 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을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서술 방법이에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공동소송 유형은 원래 통공인데 70조가 68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필공이 되는 겁니다. 필공이 되면 합의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합의를 확정해야 되니까 병의 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판결이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 중에 절대 바뀔 수 없는 거는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반대는 반드시 기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피혼 대리에 대한 그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갑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고요. 갑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예비적 피고인 을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기각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 문제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얘기 있잖아요. 예비적 선택 공동소 심판 방법이나 이거에 대한 심판 형식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생기쳐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권 대리와 피혼 대리가 이게 단순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를 따져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문제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유권 대리 속에 피혼 대리가 포함되어 있냐 비포함설 이것 해가지고 막 거기 변론주의 위반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변론주의 위반 얘기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주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사례의 예전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피혼 대리 주장을 인정할 거냐 이래서 포함할 거냐 비포함할 거냐의 전형적인 판례였는데 그 판례가 원래 모순점이 뭐였냐면 그런데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판례의 전원합의체 판례의 모순점이 뭐였냐면 그럼 이게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분권주 위반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소송법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아주 대놓고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게 되게 많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거는 제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 판단 부분은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유권 대리와 피혼 대리를 주장했는데 이 병합 형태가 최소한 예비적 병합은 될 수가 없다. 근데 예비적 병합을 논의하는 이유가 왜 있냐면 원래 피혼 대리는 어디 대리니까 무권 대리 하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률 효과가 달라요.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피혼 대리는 법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예비적 병합으로 갈 수 있어요. 예비적 공동소송할 수 있지만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것 한번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번 문제는 아주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유권 대리하고 피혼 대리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병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이 문제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권 대리와 피혼 대리에 의한 소위 등 청구가 병합 형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저는 이걸 선택적 병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택적 병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양립 불가능하면 돼요. 선택적 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보시라. 그래서 제가 답안도 일부러 이만큼 쓸 필요는 없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제가 32페이지에 보시면 주의적 피고에 대한 병합의 유형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주의적 피고에 대한 병합의 유형에서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를 좀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 답안은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나 우리는 이제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문제에 대한 깊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선입견 가지고 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유권들이 피혼들이 나오자마자 막 변론주의 위반 이것부터 풀면 풀릴 수가 없어요. 이건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이 전형적인 이제 부진정 예비적 병합 문제죠. 그죠? 2번 보시면 1문의 2. 갑은 2003년 3월 3일 엑스토지 소유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8년 4월 4일 사망하자 엑스토지 자녀인 병과 정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병은 2018년 9월 9일 위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근거로 X토지 전체에 관하여 본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21년 12월 10일 병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주의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를 제기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선택적 병합 형태죠. 이런 경우에 논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그 법률 효과잖아요. 소유등 청구를 하는데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매매계약이냐 아니면 취득시효냐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문제를 보시면 위 소송 변론 과정에서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지만 200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이게 20점짜리일까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호사 문제에서는 이게 점수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변리사에 나오는 것보다 한 5점 정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점짜리는 한 10점 정도가 될 것이고요. 20점짜리는 한 1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근데 앞에 1번 문제는 20점이지만 오히려 20점보다 더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꾸 1번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할 부분이 소송법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형태와 그 다음에 심판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매매와 그 다음에 취득시효니까 이 매매와 주의적과 취득시효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이 순위에 구속돼야 되느냐? 그럼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한 순위에 구속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물음과 그랬을 때 본질이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면 그 심판 형식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몇 번 아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재 해가지고 선병인가 혹은 예병인가 그래서 진짜 예병인가 그래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논의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 여부가 논의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선병이라면 이미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선병이라면 심판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요게 이제 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 형식은 예비적 병합하고 심판 형식 달라요. 예비적 병합은 반드시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선택적 병합은 그 중에 하나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인용되는 거. 그럼 인용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선택적 병합은 전부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비적 병합 같은 경우에는 주의적 청구 인용하게 되면 판단할 필요가 없고 기각하게 되면 둘 다 기각. 이거 똑같습니다. 인용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기각하게 되면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둘 다 이런 형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도 당연히 나오고 전형적인 부예병 목차가 나오죠. 부예병 여부. 여기서 부예병 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부예병을 하든 순위를 붙이든 이게 부적법하진 않아요. 이른바 관련성 있는 청구에서는 관련성 있는 청구에서 당사자가 순위를 붙이는 건 부적합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당사자가 관련성 있는 청구에 대해 순위를 붙이는 경우 법원이 이거에 구속되느냐 이른바 법원에 구속력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속력이 생기면 예비적 병합으로 심판해야 되고 구속력이 안 생기면 그냥 마음대로 심판하면 돼. 이른바 선병으로 심판하면 되는 거죠. 선병으로 심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성 있잖아요. 뭐가 관련성 있어? 하나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니까 관련성은 있고 하나의 목적에 공방도 그렇고 소속물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순위에 따르면 반드시 예비적 병합 형태로 심판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순위를 부적법하진 않지만 구속력이 있느냐를 따져주는 게 누구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사정에 따를 것이냐 이른바 성질결정론이에요. 성질결정론 이거에 따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 우리가 주관설이라 하고 객관설이라 하고 여러 가지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 판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객관설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매매와 취득시효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먼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 성질상. 왜냐하면 소이득만 가져가면 되지 뭘 그걸 먼저 하느냐. 양립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올해 나왔던 판례처럼 정신적 청구를 먼저 청구할 건지 아니면 재산적 청구를 먼저 할 건지 적극적 손해를 먼저 할 건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때는 관련성 있지만 당사자의 순위가 매길 필요가 있으나 지금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 정도의 판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목차가 되고, 세 번째 목차는 그럼 뭐예요? 선병에서의 심판 형식이죠. 이미 요거는 당사자 의사에 구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병에서의 심판 형식. 네, 선병의 심판 형식 해가지고 방법은 선병도 뭐가 하냐면 하나를 인용하고 하나를 기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병에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소속물을 전제로 한 공방이 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이유 기재가 항소심에서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변론이고, 일단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로 나오는 겁니까? 인용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인용 판결만 하면 돼요. 전부 인용 하나의 판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비적 병합은 주의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청구 기각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선택적 병합은 둘 중에 하나만 인용하면 나머지는 심판할 필요가 없거나 이걸 그 주문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 해가지고 결론 쓸 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 쓰세요. 이건 부의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법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하나의 주문으로서 청구 인용 판결하면 된다. 뭐 이 정도 간략하게 보면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그 답안을 돋보이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사례 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도 없고, 네, 전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정도 하시면, 2번 문제는 뭐 여러분한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문의 3번. 3번은 문제가 두 개죠. 그죠? 우리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그죠? 1문의 3 같은 경우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네, 버섯 재배업자인 을은 버섯 판매업자인 병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병은 소매업자 갑에게 위 버섯을 공급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갑은 불량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을과 병이 공모하여 불법행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1.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하였고, 갑의 주소지는 인천광역, 을의 주소지는 서울소초구, 병의 주소지는 대전광역시이다. 문제 1.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병은 갑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건 10점짜리잖아요. 그죠? 이게 10점이면 우리는 5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깔봐도 상관없어요. 변호사 애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그래요. 요즘. 그리고 잠깐 제가 짬을 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험은 2,000명 중에 1,500명, 기껏해야 뭐 2,500명 중에 1,500명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등수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답안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의 깊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 쟁점에 따라 그냥 OX 이것만 정확히 써주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답안 정도를 거기 제가 그쪽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서 특히 법무사는 또 틀립니다. 변호사 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답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결론 쓰고 이유 하나 둘 셋 이것만 딱딱 다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도 3문까지 하나에 7, 8문제씩 3문까지면 24문제, 25문제, 20문제 정도 풀어야 돼요. 그거를 2시간 반, 3시간 안에 푼다는 거 힘들어요. 우린 2시간 동안 8문제를 푸는 거고, 걔네들 3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20문제 가까이 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쓰는 답안하고 여러분 쓰는 답안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답안은 똑같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문직 중에 이제 변리사, 법무사, 법원 행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경쟁률이 5대1이에요. 6대1이거나 5대1, 6대1에서는
답안의 질이 그러니까 답안의 질이 그 점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단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명확한 목차와 그 다음에 전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참고는 변호사 문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왜 참고하도록 자꾸 여러분한테 강조하냐면 대한민국에서 특히 민사소법 같은 게 정기적으로 시험 보고 정기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데는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로스쿨 교수들이 그 민사소법을 전공하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이 정기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고민할 수 있는 건 그 분야, 그 시험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항상 참고하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나 뭐 법무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문직이어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거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1차 합격 나와서 5대1, 6대1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단순히 답안만 쓰시면 안 됩니다. 논리성을 완벽하게 구현해가지고 답안을 구성할 줄 알아야지 그냥 단지 그냥 쓰고 싶어서 쓰고 이러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40점, 5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60점을 맞아요. 60점을 무조건 넘어야 돼요. 60점, 민사소법에서 60점 안 넘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이거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10점짜리인데 5점밖에 안 되고 그러면 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을은 뭐예요? 을은 당연히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고 그럼 병과 문제에서 공모했다가 나왔으니 당연히 뭐예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고 그건 뭐예요? 당연히 부진정 연대 책임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책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65조 전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관련 재판적이 주관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좀 그럴듯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듯하게 쓰느냐? 이제 그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다 여러분들 이 답안 쓰는데 단순히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 쓰시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1번 문제의 소재, 2번 관련 재판적, 3번 결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꾸 연습이 필요한 건데 일단 1번 문제의 소재 놓고 관련 재판적은 분명히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럼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되려면 공동정범인 혹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의 재판적이 인정이 돼야 이 재판적이 인정이 돼야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이게 5점짜리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현재로는 5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걸 이제 쓰면서 이것만 쓰기는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하기는 곤란하고 뭐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을부터 따져줘야 된다. 을부터 따져야 없는 병도 뭐가 인정돼? 25조 2항에 이걸 따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속으로 잘난 책 더럽게 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속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의뢰 재판적을 한번 따져주고 그리고 병에 관련 재판적 따져주고 결론. 그래서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각하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왜 그러냐면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고득점. 뭘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답안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누구나 뭐는 쓸 수 있어. 어느 정도 합격할 정도가 되면 공동소송에서 관련 재판적이고 3은 당연히 써요. 그리고 당연히 써야 돼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죠. 관련 재판적에서 공동소송의 관련 재판적, 을과 병의 관련 재판적 하기 전에 반드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혹은 논란이 아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의뢰 재판적은 반드시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답안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5점짜리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번은 그렇다고 치고 2번이 또 만만치 않아. 2번이 문제 3번에 2번이 아주 처음 보면 뭘 풀으라는 얘기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풀자마자 이렇게 좋은 문제다 이런 정도였는데 괜찮은 문제다. 그래서 추가적 사실관계 2로 합시다. 갑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을과 병을 찾아가 항의하자 을은 피해 변상조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단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병과 상의하여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을과 병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로 변론기일을 통지하였고 을은 변론 중에 자신은 이미 2천만 원의 변제를 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병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을이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뭘 물어보려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1인의 변제를 제외한 이른바 변대공상이죠.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을 제외하고서는 그 나머지 연대 채무자들에게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민법의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보면 그건 꼭 나올 거예요. 그죠? 변대공상해가지고. 거기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럼 변대공상할 때 여러분들이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1인의 생긴 사유 효력이 나머지 연대 채무자들한테 효력이 미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변대공상이라는 건 항변이잖아. 항변. 이른바 권리 저지적 항변이란 말이에요. 이런 권리 저지적이냐 멸각적이냐는 의미는 없고 그러면 항변이니까 뭐가 적용돼야 돼요? 변론주의가 적용돼야 되죠. 변론주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필공이면 합의락적인 원칙상 하나의 주장은 다른 피고나 혹은 원고의 주장이 될 것이고 통공이면 뭐예요? 독립의 원칙상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 주장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취지는 뭡니까? 필공이냐, 통공이냐. 그랬을 때 하나는 주장하고 하나는 주장하지 않았을 때 이거의 그 법률적 효과, 이른바 소송법적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항상 또 강조합니다. 다수 당사자 공동소송이 나오면 이거 잊어버리시면 이거 아주 기본이니까 주관적 병합 이른바 다수 당사자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 병합 나오면 무조건 거의 본능적으로 통공인지 필공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이쪽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이 이게 쓰잘데기 없다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어가지고 내가 또 씹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우리끼리 씹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본능적으로 해야 돼. 본능적으로. 통공인지 필공인지. 이거 아니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통공은 어디로 가요? 독립의 원칙으로. 독립의 원칙. 필공은 합의락적인 원칙. 그래서 아까 1번 풀 때 그랬어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원래 본질은 통공이었으나 68조를 준용하는 바람에 필공이다. 요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그 문제의 소재 너무 당연하죠. 통공 여부.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거 혹은 변론주의 적용 여부. 요거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공 여부, 그 다음에 변론주의 적용 여부, 혹은 요 변론주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과 증거의 공통 원칙이죠. 이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증거 공통 원칙 내지 사실의 주장 공통의 원칙을 여기다 그대로 넣을 건지 안 될 건지 그건 논의할 수 있지만 이건 판결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살짝만 언급하시면 되고, 그걸 긍정설 부정설 이런 거 없어요. 이쪽 변호사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트렌드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학설을 이따만큼 써가지고 네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의 최소한의 논의 그리고 언급해야 될 걸 적절하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 주장공통 원칙이라든지 증거공통의 원칙 같은 거를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 판결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거니까. 따라서 결론. 을은 뭐가 돼? 을은 변제를 했다라고 하는 항변했잖아요. 얘는 항변한 거고, 병은 얘는 변론 자체를 참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주장한 바가 없으니까 얘는 그 자기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얘는 8천만 원을 인용하라 하더라도 병은 뭐예요?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도 별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통공이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8천만 원을, 병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한 바 없기 때문에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피고들이 공동하여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정도의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 공동소송의 유형은 거의 공동소송의 유형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인지. 여튼 앞으로 다수당사자 소송이 나오면 이게 통공이냐 필공이냐를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주관적 병합에서는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2번 문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지금 통공 여부, 그래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의 공동소송 유예에서 공동소송 유예 부진정 연대 채무의 소송 형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 정도까지는 쓰셔야 됩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부진정 연대 채무다라는 말은 써줘야 돼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가 얼핏 보시면 여러분 필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상식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동소송 유형을 하는데 요거 공동소송에서 물권하고 채권이 있어요. 그죠? 물권하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상대권입니다. 그죠? 여기 상대권이란 말이에요. 상대권은 기본적으로 상대권이니까 이건 통공으로 가요. 채권 중에 필공인 건 없어요. 채권 중에 필공인 건 없어요. 채권 중에 필공인 거 있으면 가져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사례 중에 나와가지고 이게 채권이다 그러면 전부 다 통공으로 해요. 다만 이걸 좀 그럴듯하게 65조 전단 후단 뭐 이거 좀 그냥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 좀 나열하면서 이거는 통공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전부 다 통공이에요. 다만 하나, 이른바 불법행위에서 공작물과 동물 점유자와 소유자들 간에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른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예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원래 본질이 뭐라 했죠? 원래 본질이 통공이에요. 통공인데 다만 70조가 몇 조를 준용하라고? 68조를 준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필공으로 처리하는 것 뿐이지, 채권은 전부 다 통공이에요. 하물며 부진정, 진정, 연대 채무든 보증 채무든 그 무슨 채권 채무든 간에 전부 다 뭐해야 돼요? 통공이에요, 통공.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결론은 통공이에요. 근데 물권은 대세적, 절대적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했으니까. 대세적,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 합유, 총유. 특히 공유하고 합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필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필공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공유 중에 어느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목적은 그러니까 공유물 처분 264조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269조. 그러니까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물 처분하고 분할 청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합유물인 경우와 총유 같은 경우만, 이 경우에만 필공인 거예요. 이 경우에만. 그죠? 그래서 물권 중에 요 경우 빼고는 또 다 뭐가 되냐면 다 통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은 이거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조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합에 대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합에 대한 재산이 문제가 되고, 조합은 뭘로 취급해? 합의로 취급하니까 필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채권이 아니에요. 조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소송에서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을 거죠. 물권하고 채권.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없죠. 항상 사례로 나오는 건 물권하고 채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변리사는 지재권 나오죠. 지재권은 채권에 가까워요, 물권에 가까워요?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죠? 지재권은 물권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따라서 이 지재권에 관한 공동소송을 통공으로 갈 거냐, 필공으로 갈 거냐, 그럼 필공 중에 유사 필공으로 갈 거냐, 고유 필공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논문이, 죄송한데 제가 2005년인가 2004년도에 제가 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아직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엊그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5, 6년 전에 됐는데, 그 뒤로 제 논문을 막 다들 100개나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인용한 걸 더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지가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냐면 특허권에 있어서 공동소송에 관한 연구, 뭐 유용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엄청나게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제가 그냥 자랑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왜 논의가 되냐면, 이게 물권이니까 이게 이것처럼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면 뭐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통공이니 필공이니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재권에서는 이게 항상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논문도 제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소송법적 시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필공으로 처리할 건지 통공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주로 이제 필공 쪽으로 많이 가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이니까. 특히 이제 특허권의 공동소유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튼 그런 식의 논의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특허법 그쪽 교수님들한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시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채권하고 물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미리 그걸 결론을 짚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부진정 연대 채무잖아요. 그죠? 공동불법행위가.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통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쓰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마저 또 한번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